자, 우리 어떤 정보가 시장 가치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나 이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미 과거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요 정도는 뭐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 갔더니 이미 가격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걸 뭐라고요? 미래의 정보 해줄게요. 요거는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몰래 입수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몰래 입수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성.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자,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고, 자,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 이런 것들은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은 약성에서는 이러한 정보,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는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뭘 얻어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걸 불완전 경쟁이다 해줄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있지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려고 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좀 비교해보기 위해요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냐면 이런 시장입니다.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의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시장을, 자,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와 관련돼서 이제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기본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약성에서는 잘 보세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자, 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봅니다.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 나왔으면 이걸 나름대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중강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반영돼 있다.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불완전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고, 조금 나아가서 한두 개 정도 이거를 지문에 끼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완전 경쟁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 5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 술을 사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은 이런 시장인데, 어떤 사람이 5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정보 시장이 매우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이라면, 자, 이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면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러면 어떤 한쪽으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떤 쪽으로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와 관련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당.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로다 해집니다. 제로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정보 비용도 제로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뭘 못 얻어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못 얻죠. 정상적 이윤밖에 못 얻으니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번 볼게요. 테마 1의 1번.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가 아니라 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뭘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겁니다. 중강성에서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불안전 시장일지라도 정보 시장이 공개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조커한테 살짝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자, 요 문제는 이제 기계적으로 계속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또 물어볼 가능성은 올해는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자, 어쨌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발설한다고 해서 공무원에서 잘리거나 아니면은요, 깜빵에 가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순전히 정보를 구입하는 자 입장에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박스 볼게요.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다.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예요? 60%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몇 %라고요? 10%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계적으로 풀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런지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런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들어선다면 8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랍니다.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요, 6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들어설 가능성은 몇 %라고요?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40%가 될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60% 정도가 될 거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뻔합니다. 8억 8천 곱하기 0.4 플러스 6억 6천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면 7억 4,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7억 4,500만 원, 7억 4,80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있죠? 요걸 나누면 되는데, 자, 요거는 그대로 이대로 요구 수익률이 몇 %라고 했어요? 10% 하겠죠? 그럼 0.1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면 6억 8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자, 근데 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는 신역사가 들어설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억 8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8억 8천만 원 요걸 그대로 1 플러스 0.1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얼마냐? 8억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8억.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이따 신문에 공포되는 즉시 8억 8천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를 잘 모르니까 6억 8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보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큰 거 곱하기 0.4, 작은 거 곱하기 얼마라고요? 0.6. 그럼 뭐가 나와야 그대로 0.1로 1.1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큰 거를 1.1로 나누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숙달만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숙달. 자, 그다음에 그 9번 보겠습니다. 9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자,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요거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자, 반영돼 있죠?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중간성이 아니라 무슨 시장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을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이제 8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런 데는요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데는요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걸요 주거 분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가주택이냐면 자, 아파트가 이 주택이 15억 20억 정도 하는 주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욕실 같은 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도 줄줄 새고 그러면 이걸 개량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개량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 들어가서 개량을 딱 했더니 나중에 팔 때는요 한 5천이나 1억 더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겠네요. 근데 이 지역은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2천을 들여서 이렇게 개량했더니 나중에 팔 때는 2천을 더 이상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한 300만 원 더 받고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요 고급 주택촌, 전체적으로 답을 하고요 저급 주택촌. 그러니까 얘는 개량하게 되면 주변 때문에 이익을 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얘는요 개량하면 주변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정의 외부 효과. 이래서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테마 2의 1번. 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개량해봐야 피해를 본다면 손해본다면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요 지역도 시간이 4, 50년 지나봐요. 그러면 건물 자체가 좀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다. 여기도 30년, 40년 지나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재개발하게 되면 이제 누가 들어온다고요? 상위 계층이 들어올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상향 여과다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여과 현상을 좀 자세히 알아본다면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다면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얘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거꾸로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요 얘들보다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과 현상은 이런 데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데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 지역도 그동안은 자, 이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에 가치가 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시간이 꽤 지나봐요. 그러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욕실 개조해봐야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는 시기가 와요, 안 와요? 낡고 노화되니까.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급격히 가치가 저하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 호시탐탐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향 여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을 이제 달동네 이렇게 해줄게요. 달동네 사람들한테 소득 같은 걸 막 지원해줬다 치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동네 살으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옆 동네로 향하죠. 그럼 이제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는 재건축에 따른 비용보다 재건축의 가치 증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건축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 이 새 주택이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온다고요? 상위 계층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요 여과 현상이다 줍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거기에 5번 볼게요. 5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그러니까 재건축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자,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재건축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면, 재건축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6번, 7번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저소득층이 들어온 걸요. 자, 뭐라고 할까요?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하향 여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상향 여과가 아니라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뭘로 바뀐다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6번 틀린 겁니다. 7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뒷페이지에. 자, 11번 보시면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요 할인이 아니라 할증돼서 거래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증이 아니라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자, 요 노트를 보겠습니다. 노트. 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입지 및 공간구조론 찾으셨나요? 요거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지대 이론이라고 있는데,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줍니다. 뭘 줄여서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9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90페이지 정도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0페이지. 자, 일단 노트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자, 지금부터 자, 밑에 바로 밑에 지대와 지가의 의미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감정 평가론 할 때 그때 이제 수익 방식이라는 걸 할 때 그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마세요. 토지는 처분하지 않으면 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자, 토지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뭘 안 해요? 자, 그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한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냥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때는 영원히 발생된다면 한 해의 토지 임대료를 자, 요거는 요렇게 마세요. 일단은 한 해의 토지 임대료를 자, 적절한 할인율, 적절한 요구 수익률 요걸로 나누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나옵니다. 토지의 가격. 요거는 지금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수익 방식 할 때 요게 수익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요걸 그때 할 거니까 이렇게 마시고, 자, 이때 이제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요 지대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요? 지대.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을요 지가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가격이라고요? 지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알겠나요? 이렇게 마시고 제가 수익 방식 할 때 왜 이렇게 나오냐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보시면 지대에 관한 학설이다 해서, 자, 어떤 땅은 지대가 비싸고 어떤 땅은 지대가 싸죠? 그죠? 그래,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토지의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관련돼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좀 정리할게요. 요거는 가끔 물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차액
지대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절대지대설. 요거는요, 자,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해서 위치지대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근데 외국 사람이 나와요. 누가요? 외국. 근데 한두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뭐 신기하니까 좀 반가울 수 있는데 막 떼거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떼거지. 그러니까 막, 자, 수십 명이 막 달려들려서 막 달려드니까 이놈이 이놈인지 저놈이 저놈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저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 난 생긴 게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또 시커멓고 그러길래 똑같은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뭐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다 다르죠? 이거 똑같이. 자, 떼거지로 이제 몰려드는데 어제거나 이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얘는요,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요거는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전부 다 이 그 1800년대 요쯤에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농지 있죠, 농지. 농지에 대한 지대,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농지에 대한 임대료. 그러니까 어떤 농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건 싸냐는 얘기죠. 요걸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이 지주는, 땅 주인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안 짓고 다 누가 지어요? 농부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뭐라고요?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헷갈리니까. 자, 먼저 얘는 차리, 그 전호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해줍니다. 전호말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그래서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입이 뭐라고요? 톡 튀어나왔네. 차리, 절마. 전호말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입이 어떻다고요?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더니 자꾸 이 철이 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철이 절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어떤 사람은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 이름이 뭐예요? 이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 철이에서 뭐 전우말을 줄여서 뭐 절마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뭐 없을 때 저한테 입마 좀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입이 튀어나왔나요? 잘 보세요. 입이 튀어나왔나? 입이 쏙 들어갔잖아요. 아닌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완기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차리. 뭐라고요? 차리 전우마 입이 톡 튀어나왔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경제 철학 이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아주 자세히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론 위주로 해서 딱딱 지문해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아주 막 정확히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대충 저런 얘기구나. 그래서 결론 위주로만 딱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카도라는 사람은 토지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된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면서 토지마다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옥도가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은요, 그 자본주의과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대항한대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초과 수요하에 이것도 이제 정부가, 국가가 땅을 갖고 있으면서 빌려준다. 그럴 경우는 임대료는 거의 똑같을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요거를 개인이 갖고 있는 바람에 사유재산제, 요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사유재산제. 자, 그리고 튀넨이라는 사람은 뭐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한정된 뭐 1000평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뭘 투입한다고요?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만 있다면 이 농지 하나만 있어도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 이 어떤 한정된 농지에다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어요? 계속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농지에서 1000평이라는 농지가 있다면 1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계속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부터는요, 자, 노동자본 투입액에 비하여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학 체감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학 체감화 법칙. 그래서 그러면 뭐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한데, 그러면 농지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 비옥도가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주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땅 주인을 뭐라고요? 지주라는 겁니다. 땅 주인을 지주로 하는데, 이 땅 주인이 전부 다 이제 이 땅을 좀 갖고 있다 치자.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지주들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고 전부 다 농부들이 짓는 겁니다. 빌려서 농부 지으니까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급지다, 요거는 중급지다, 하급지다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비옥도가 아주 우수한 땅, 얘는요 비옥도가 한 중간 정도, 얘는요 비옥도가 아주 열악한 땅,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땅이든 단위 면적 땅, 예를 들어 1000평당 10불이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치자. 전부 얼마씩이라고요? 50원씩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비용이라 할게요. 비용. 이 생산비다, 비용이다. 근데 요 비용에는 경제학에서는 요 비용에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정상적인 이윤.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요거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어디서요? 경제학에서는. 그리고 요 비용에는 아직은 지주한테 줄 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주한테 줄 돈이 뭐예요? 지대죠. 토지 임대료는 아직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 상급지 같은 경우는 내다 파는 가격을 수익해 줄게요. 매출액을 다른 말로 하고요, 수익이다. 그러니까 상급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좋으니까 그 생산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품질도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한 100원 정도의 매출액이 된다고 칠게요.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얘는요 한 80원 정도 된다. 얘는요 한 50원 정도 된다. 비옥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드디어 이제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이익이다 하는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이익이다. 그러면 100원에서 50원 빼니까 50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최대한 뭐라고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아, 먹고 살 만큼의 이윤도 다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실제 남았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30원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빵원이죠. 빵원이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익이 0인 땅을 이 사람은 한계지라는 표현 쓸게요.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옥도가 거의 없는 땅들, 그러니까 최열등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우수한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생산성이 우수한 거에 대한 대가, 이게 결국은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비옥도,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도 너 왜 50원 남았냐? 이거는 너 먹고 살 만큼 이윤 다 뺀 다음에도 내가 비옥한 땅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결국은 비옥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다시 해볼게요. 이 사람은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한계지에서 출발해서 비옥도가 우수한 땅에 대한 대가,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이게 결국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만약에 자, 이거는 전부 다 밀농사를 가정합니다. 무슨 농사라고요? 밀농사. 이거는 전부 다 서양에서 나온 이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양은 주식이 뭐야? 우리는 쌀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뭘 주식이에요?
밀 아닙니까? 밀. 그 빵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 두꺼운 거. 그 고기가 2개씩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5개씩 한 끼에 5개씩 우구우구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잘 먹게 생겼어? 안 먹게 생겼어요? 잘 먹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이 커지겠네요? 그럼 이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 자, 근데 이 논리는 상당히 비옥도에 따라 지대가 뭐 차이가 난다. 당연히 자, 이거 바람직한 그 논리적인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몇 가지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1800년대를 하더라도 이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농부한테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땅을 지주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800년대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 않은 이상은 지주가 왜 땅을 갖고 있습니까? 뭔가 이익이 생기니까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좋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도시인데 도시 근처에 이제 농지들이 쭉 있다고 치자. 이렇게 몇 개 정도. 그럼 A라는 농지가 있고 B라는 농지가 있다 치자. 그러면 둘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둘 다 중급지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네 논리대로라면 두 가지의 땅은 지대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A라는 땅은 지대가 비싸고 B라는 땅은요? 지대가 싸냐 했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런 걸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이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이제 저서 있죠? 이 자본론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태가 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자들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에서 소수가 땅을 어떤 식으로 하고요? 독점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소수가 땅을,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다면 두세 명이라 칠게요. 이런 사람이 그 땅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어떤 데라고요?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있죠? 요걸로만 해도 얼마든지 뭘 부를 수 있다고요? 지대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르면 이거를 이 당시에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할 게 있었어 없었어요? 자, 전부 다 무슨 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개발하고 이런 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뭘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저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땅이라도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죠? 농사 안 지으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주가 지대를 부른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자 보세요. 한계지, 이건 수익이 50원이고 비용도 얼마라고요? 50원인 땅.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인 땅이라고요? 0인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한계지라는데, 한계지라도 10원의 지대를 받겠답니다. 얼마 받겠다고요? 10원의 지대를 받겠다. 그럼 문제는 이익이 생겨야 지대를 주는 거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뭐 지대를 주는 거지. 맨날 뭐 대출해서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한계지 이하의 땅은 이익이 0인 땅이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갖고 지대를 줍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60원 올려봐요. 그러면 60에서 50원 빼면 10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요걸 납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로 지대를 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주가 지대를 부르겠다, 아니면 지대를 올리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밀 가격을 올려서라도 요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대가 올라가면요 밀각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50원에서 50원 뺀 건 0이죠.
그죠? 근데 밀가격을 못 올리겠답니다. 시장에서는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격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제가 뭐라고 있어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아까 이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이유는 포기하고 그걸 가지고 자, 그 지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일종의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뭐라고요? 노동력의 착취.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대충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론 위주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틴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비옥도는 똑같다고 친다면 왜 A 농지와 B 농지는 지대가 차이가 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A라는 농지는 이제 농사를 져서 전부 다 요 도시에만 내다 판다고 치자. 요 도시. 자, 그러면 자, A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요거는 다음 주에 이 농업 입지론 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지 않으려니까 지대는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위치에 따라서 자, 수송비의 차이가 나죠.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하면서 어쨌거나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이익이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자,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내다 팔면은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비용을 빼야 되는데 비용은 이제 생산비를 빼줘야 되겠네요. 생산비 빼고 그 다음에 수송비도 좀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돼요? 지대, 토지 임대료도 빼야 되죠. 그게 이제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은 요 지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는 반영이 안 됐다고요? 지대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지대를 안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요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겠네요. 요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합니다.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하는데 자, 어떤 땅이든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얘나 비옥도가 똑같다면 매출액은 그러니까 생산량도 거의 비슷하겠죠? 내다 파는 가격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둘 다 비슷하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둘 다 10%고 경작하는 비용도 똑같다. 생산비도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의미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근데 A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얼마 안 드니까 순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이 B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대는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서 입지가 교차되면서 지대가 결정된다. 왜 그래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땅이라는 것은 이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비옥도는 다 걸음 같은 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옥도는 그다지 뭐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송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거는 여담인데, 여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인류사에서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떤 한 인간이라고 할까요? 한 인간이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손꼽아 보라 이렇게 한다면, 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런 사람 있죠. 아니면 석가모니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뽑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또 한 분을 또 추가로 이제 뽑아보라 한다면, 저는 이제 주저없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처럼, 인류가, 그러니까 지구상의 반이 이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추앙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상당한 인류 역사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겁니다.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이 그잖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 그 암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딱 두 번 하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요걸 딱. 그래서 18, 18 이렇게 좀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18, 18.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1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 독일에서 그 유대인, 특히 이제 변호사 집안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처럼 인류의 반이 이 사람을 숭배했고 인류의 반이 이 사람을 증오했던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반 정도가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그 레닌이라든가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아버지다 하면서 뭐 숭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계열에서는 이 폭력혁명을 발생시켰던 악의 축이다, 아니면 불행한 사건을 초래했던 어떤 책임자다 하면서 상당히 증오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의 논리 자체가 이 사람이 당대에는 그 사람이 태어났을 그 생활했을 때는 책이라는 걸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고지로 끄적끄적 됐고 그리고 얘기로만 계속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은 언제 나온 거냐면 사후에 있죠. 죽은 다음에 후배 학자들, 후배 학자들이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자본론이라는 걸 완성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들은 이 공산당들이 행해왔던 수많은 악행들이죠. 수많은 악행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사회주의가 이제 패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냉전이 뭘로 끝났다고요? 사회주의의 패배, 이걸로 결국 끝난 겁니다. 기껏 남은 게 이제 북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 생각하는 뭐 자본주의를 전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거는 어쨌거나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자본주의 세상을 잘 보시면 상당히 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은 상당히 물질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탐욕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막 커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이 자본주의가 이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체제 경쟁하면서 상당히 왁신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백신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질주의, 지나치게 쾌락주의, 지나치게 탐욕주의 있죠. 요거 가는 거를 어느 정도 공산주의가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제 경쟁하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거나 이 공산주의가 없어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주의, 탐욕주의, 쾌락주의 있죠? 이렇게 점점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 사실상 무지막지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은요 어떤 자본이 계속 또 다른 자본을 계속 잠식해 나갑니다. 외국에 있는 한마디 얘기하면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 재벌들의 그 돈을 있죠? 긁어 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실 기업을 막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주가가. 그럼 팔아치우고 이런 게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주의의 어떤 악영향이, 역효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본주의 아버지 하면 이제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고, 이 공산주의의 아버지 하면요, 뭐 마르크스 이런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 자체가 생각은 틀리지만, 뭐가 틀리다고요? 생각은 틀리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는 애초에 뭐부터 출발했다고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 이쪽으로 다시 또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 지대를 보는 관점이다. 지대를 보는 뭐라고요? 관점이다. 지대의 성격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해줍니다. 그러고요. 이건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둘 다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 학자들인데, 옛날에는 옛날 학자들은, 옛날 선생들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경제학을. 근데 요즘에 공부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닥다리 같이 공부했던 사람 있죠? 이게 구분합니다.
둘 다 논리 자체는 거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왜 차이가 나냐면 얘는 산업혁명 이전에 주로 활약했던 사람이고 얘는요 산업혁명 이후 있죠. 대량 생산체계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접목했을 뿐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자꾸 책에서 이렇게 구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분해 볼게요. 자, 전부 다 밀농사를 지어서 가정하는데, 이 고전학파는 주로 이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니면 멜더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멜더스다, 이렇게. 아니면요, 저 사람, 리카도, 저 사람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카도. 자, 이런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사람들, 뭐 피구라든가 이런 사람을요, 그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밀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면은 수익이, 매출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요거를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라든가 배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요, 임대료 줘야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출액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토지의, 어디 갔어요?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책을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요 책을 뭐라고요? 지금 문제집 나올 겁니다. 바로. 다 만드는데 제가 그냥 드려요? 약간 돈을 받아요? 돈 받습니다. 그래서 좀, 뭐 냈다며요? 안 냈나요? 그것도 책도 안 주고 먼저 받았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책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팔려고 하는 이유가, 나도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저도 밤 꼴딱 새고 했습니다. 그죠?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생산비. 그러니까 생산비가 들어갔으니까 생산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토지라는 것은 토지를 만들었나요? 토지를 노동자분 투입해서 막 만들었어요?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토지는 생산비 자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받고 팔려고 해요?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상적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게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신이 있다면 신이 준 거 아닙니까? 신이 어떤 특정한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그죠? 어떤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생산하더라도 누가 생산하든 누가 갖고 있든 그만큼밖에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 정도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토지에는 이 배분 받을 금액도 없고 처음부터 그리고 누가 생산하더라도 매출액을 높이냐에 공헌해요 안 해요? 토지는 공헌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누가 갖고 있든 그만큼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죠. 신이 그만큼 이거 먹고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산하라고 준 거죠. 절대 매출을 높이는 데 공헌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노동자본의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잉여에 불과하다.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환수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환수 다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가 뭐라고요? 고전학파의 논리입니다.
근데 자, 신고전학파는 세상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냥 밀농사 지어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이 사람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어차피 토지도 뭐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도 일종의 다 자본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토지의 인문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인문적인 특성. 그러니까 니네들 논리대로라면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바닷물을 메꿔서 농지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받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농지도 계량공사 같은 거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도 생산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생산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네 논리대로라면 이 그 토지가 신이 어떤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건 확실하죠. 한 건데 문제는 인간이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비옥도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도 당연히 다른 생산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라고요? 생산 요소다. 매출액에 매출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뭐라고요? 생산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서 공정하게 배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되겠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구닥다리 같은 지대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이라고요? 구닥다리 같은 지대 논쟁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현대적 지대 논쟁 알아볼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